그러면 이번에 한번 폐배터리 네네네. 장비로 한번 넘어가서 네네. 물론 여기도 오르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르니까 네네네. 싸다 해서 이쪽으로 또 많이 네. 수급이 몰리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장비나 폐배터리 쪽에서 좀 주목해야 될 그런 게 있을까요? 장비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비는 한번 탑재가 되면 오래 쓰고 이게 딜레이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비 쪽은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고요. 이제 폐배터리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게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폐배터리 쪽으로 최선호주가 제가 알기로는 성일 하이텍, 그다음에 세비캠 이 두 가지인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지금 에코프로나 아니면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도 폐배터리를 내재화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일적으로 성일 하이텍이나 세비캠처럼 단일적으로 도전을 하는 업체들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재화돼서 이제 규모의 경제가 그렇죠. 있는 회사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일 하이텍이나 세비캠보다는 차라리 폐배터리를 생각을 하신다면 포스코 홀딩스랑 그 다음에 에코프로에서 지금 폐배터리를 내재화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성일 하이텍도 그 협업은 하고는 있지만 뭐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서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랑 아까 이야기한 에코프로의 폐배터리를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성일 하이텍이나 세비캠은 지금 약간 반짝 오르기는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원가 절감에서도 밀릴 거고 자본력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에서도 좀 밀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2차전지를 네네. 저는 2차전지 주식들이 다 너무 좋다고 해서 네네.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네네. 전체적으로. 근데 사실 오른 거는 네네. 정말 그 소수의 네네.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네네.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노는 물이 네네. 그 대장 네네네. 거기 중심에서 놀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번에 대장은 에코프로겠죠. 네, 에코프로가 그 정도로 많이 올랐었던 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폐배터리를 진행하는 거와 그 다음에 3월에 발표가 이루어졌던 유럽 핵심 원자재법 그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코프로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네. 그럼 에코프로는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 네. 아예 하나도 안 갖고 있어서 네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떨어질 때마다 들어가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분할로 하되 네네. 떨어질 때마다 계속 네네. 그냥 사는 거.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뭐 향후 2년, 3년 봤을 때는 네네. 더 오를 거라고는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 자체가 지금 돈이 굉장히 몰려 있고요. 보통 은행에서 이제 뭐 은행 대출까지 가지도 않고 보통 요즘에는 이제 투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자도 안 받을 정도로. 그래요. 네. 완전 90% 난리. 네. 지분이라도. 네네. 받는 지분이라도 이제 그 좀 정도구나. 얹히려고. 네. 그러니까 진짜 한국을 먹여 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반도체를 네네네네.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근데 저 되게 놀랐던 게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네네. 그 에코프로에서요. 네네네. 10,000명인가 1,000명인가 공채로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네. 보셨어요? 에코프로뿐만이 아니고 맞아요. 2차전지 쪽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맞아요. 채용을 채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왜냐면 공장 증설이 굉장히 크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반도체는 조금 많이 약해졌지만 그 빈 공간을 2차전지가 채워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앞으로 제2의 삼성전자가 네네. 이 배터리 쪽에서 누가 네. 될진 모르지만 네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한국은 사실 인적 자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바뀔 만한 그런 신기술이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왔고 배터리도 LG 쪽에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밀고 있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한테 반도체의 경쟁에서 밀려난 LG가 그 다음에 무기로 이제 리튬 배터리를 잡았던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의 결과가 된 거고요. 네. 물적 분할만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이제 돈을 다시 땡긴 거죠. 충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는 맞아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또 그렇게 안 하면 사실 네. 뭐 정말 그 대국들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글로벌적으로. 네. 그 자금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죠. 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막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붓는데 그 안에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많이 노력을 했겠죠. 맞아요. 네. 그게 참 현실적인 것도 있긴 한데 네. 또 주주분들의 마음은 또 아픈 거고. 네네. 네, 그렇군요. 그 반도체보다 네네. 2차 전지를 앞으로 더 좋게 보세요. 네, 당분간은 저는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이라 하면은 뭐 어느 정도일까요? 2차 전지는 사실 2, 3년을 더 두고 봐도 되는 거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출연했을 때도 얘기한 것처럼 재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고도 아직도 처리 안 그렇죠. 됐어요. 네. 이 3분기가 지나야지 그 소진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단화 같은 데서 그 램 가격 보면 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네. 똥값, 채권도 똥값이라고. 반토막이 됐죠. 거의 반토막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소진이 되고 또 새로운 기술의 뭐 DDR5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된 반도체 비메모리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가 더 확장성 있게 팔리려면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내년 초. 네, 내년 초 정도.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통 많은 분들이 증권사분들이 지금부터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모든 악재는 사실 다 나왔어요. 네. 이제 재고가 많을 거고 3분기까지 이거는 해결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1분기, 2분기에 대규모 적자가 나오게 될 거다. 라고 이미 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큰 악재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부터 그럼 저가에 모아 가셔라 장기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반도체를 모아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막 뜨고 있는 2차 전지 쪽으로 좀 모아 가시는 게 아무래도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가 만약에 더 갔어요. 네네. 그러면은 내년 초에 반도체 흐름이 오면 네네. 2차 전지 팔고 반도체로 넘어가야 돼요? 뭐 그렇게 생각해서 포지션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뭐 2차 전지라는 거는 앞으로 꾸준히 좋아지게 될 거지만 반도체는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그래프 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또 이동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냥 모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2차 전지를 굳이 뭐 반도체 갈 필요 있나? 뭐 2차 전지도 꾸준히 모아가시고 반도체도 꾸준히 모아가시고 하는 것도 다 방법적인 건데 뭐 자신한테 맞는 게 있잖아요. 예. 뭐 나는 뭐 2차 전지 잘 모르니까 나는 그래도 한국에서 1등 수출품이 반도체니까 그래도 뭐 계속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지금 남사에 그 시스템 반도체의 파운드리 공장 한 팹 5개 정도 이제 건설을 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굉장히 큰 돈을 다시 연구 개발에 쏟고 공장 증설에 쏟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반도체도 향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지금은 아직 반도체 그 재고가 너무 많아서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내년 초면은 1년이네요. 그렇죠. 1년 이상 바라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면은 좀 지겨우실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내년 초부터는 좀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뭐 네. 물론 또 그 중간에 그 전에 뭐 먼저 움직일 수는 수도 있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리스크가 되는 건 저는 재고라고 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재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쯤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네. 그 반도체 막 독소 조항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중국에 막 공장 네네. 더 짓지 못하고 네네. 이런 이슈들은 큰 이슈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법도 미국에서 지금 밀고 있는 반도체법도 중국, 그러니까 탈중국을 위해서거든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지금 반도체를 수출을 많이는 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부터 가져왔던 생각이 중국은 저가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 왔고요. 오히려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반도체 양도 상당해요. 네, 그러니까 뭐 기능이 높은 그런 반도체가 아니고 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저가형 반도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데 고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한 기술력과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국가 전략 사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미국의 기술을 거치지 않고는 반도체를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은 중국을 굉장히 제재를 많이 할 거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도 중국의 수출 비중을 줄여가면서 좀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의 수출을 다변화하면서 이제 중국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네. 전고점 네. 96,000원, 7,000원 네네. 돌파할 수 있을까요? 뭐 향후 지금 금리 인상이 멈추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요즘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라든지 새로운 그런 플랫폼들이 나오게 되면 그 반도체 쓰임이 굉장히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거든요.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이 탑재되는 반도체 양이 상당하거든요. 엄청나요. 네. 엄청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그 삼성전자 주가가 뭐 그 정도 옛날에 그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날이 뭐 또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와 네. 반도체를 이제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두 섹터를 봤을 때 미래 성장력에 있어서는 네네. 뭐가 더 크다고 보세요? 지금은 아무래도 2차 전지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뭐 자율주행, 챗GPT만 여기 붙더라도 네네. 2차 전지가 더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으로서 성장성은 2차 전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기를 넘어서 이제 뭐랄까 안정기, 성숙기 뭐 요 정도 단계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느냐가 이제 반도체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삼성전자에서 밀고 있는 초격차, 네, 초격차가 있잖아요. 네, 그 초격차가 이제 기술에서도 반도체 기술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기술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 반도체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단계보다는 아직은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까지 가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반도체라는 거는 2배, 뭐 집적도가 2배 막 계속 오르는 거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2차 전지랑 반도체랑은 어차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자율주행차에 반도체 들어가고 2차 전지 들어가고 로봇에도 반도체 들어가고 2차 전지 들어가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일상이 네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에도 반도체 들어가고 2차 전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2차 전지가 좀 성장성이 더 가파르게 돼 있고 반도체는 조금 이제 소강되어 있는 상태고 또 시간이 지나면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또 이런 성숙기 단계가 오면 또 반도체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좀 잘 판단한다면 투자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2차 전지의 성장성을 조금 더 크게 보시는 네네. 거네요. 그러면은 2차 전지 네네. 그 투자한다고 했을 때요. 네네. 탑픽이 보세요.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포스코 케미칼과 미래나노텍을 미래나노텍? 네, 나노신소재가 아니고요? 나노신소재도 괜찮은 기업인데 저는 이제 저번에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뭐 1억이 있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포스코 케미칼하고 미래나노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노신소재는 이제 기술적인 설명 때문에 잠깐 언급을 드렸고 이제 제가 투자를 진행을 한다면 포스코 케미칼하고 미래나노텍을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은 원래 광학필름 만드는 회사고요.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광학필름 쪽에서는. 근데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잡으면서 굉장히 많은 공격적인 투자와 그 다음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거든요. 좀 생소한 분야인데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첨가제 시장이 또 있고요. 첨가제 시장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 뭐 20에서 40% 가까이 한다고 해요. 근데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은 이제 수산화 리튬을 정제하는 게 아니고 갈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재를 미세하게 균일하게 갈아주면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서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게 또 내재화한 기업도 있어요. 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고 그 회사를 통해서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을 하고 있고요. 내재화를 안 하고 이렇게 따로 중소기업한테 맡기는 이유는 사이즈마다 또 달라져요. 가는 게.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게. 그럼 이거를 달라질 때마다 이 기계를 다 설비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번거롭고, 그러니까 맡겨서 그냥 좀 마진 주고 빨리빨리 생산하는 게 낫다. 왜냐면 여기서 내가 이것까지 가려면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데 요 시간을 뛰어다가 여기다 맡기면 그 시간이 또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내재화하는 시간에 뭐 양극재 업체는 양극재 개발하는데 더 시간을 투자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요즘 그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보다 이번 연도에 6배 정도 매출이 증가가 됐고요. 이익도 들어요. 네? 영업이익도 들어요. 영업이익도 늘겠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 분쇄 가공하는데 마진율이 굉장히 박합니다. 뭐 한 2%에서 한 7% 정도 사이인데 요거를 이제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미래나노텍이 하고 있는 게 직접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수산화 리튬을 직접 가져와서. 원래는 사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큰 고객사인데 미래나노텍에 포스코 케미칼에서 리튬, 수산화 리튬을 주고 그냥 갈아주기만 하고 그 마진을 보려면 좀 마진율이 작죠. 근데 미래나노텍이 직접 수산화 리튬을 어떤 회사, 리튬 회사에서 가져와가지고 요거를 분쇄 가공해서 포스코 케미칼에 넘기면 마진율은 또 더 높아지겠죠. 20에서 40. 네네. 아니, 그거는 이제 첨가제. 첨가제는 20에서 40이고요. 이제 수산화 리튬은 그렇게 직접 수급을 한다고 해도 3에서 5% 정도 높아지는 수준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수급, 그 다음에 또 더 넓혀서 정제 사업까지 진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 정제 사업이 마진율이 좀 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정제 사업을 일컬어 돈 찍어내는 돈 복사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거를 미래나노텍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도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광산도 이제 투자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정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해 지금 많은 기업들과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직원 채용을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을 잘 엿볼 수가 있는데 그 광산 개발하는 사람도 뽑고 있고요. 엄청 자세하게 보시네요. 그럼요. 예. 왜냐면은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사실 직원보다도 더 자세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동행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 회사의 주인인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적인 면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스코 그룹 내에서 이제 염호라든지 아니면 자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탑픽으로 뽑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음극재,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하지 않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많이 곧 따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극재가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에서 양극재가 지금까지는 핫했지만 이제 음극재로 실리콘 음극재로
아마 관심이 좀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노 신소재도 그 덕에 조금 요즘에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네, 제이오라는 업체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보니까 전고점을 또 돌파했더라고요. 네네네. 앞으로 얼마까지 몇 배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으세요? 그거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아.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한 향후 2, 3년 정도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셔도 몇 배 올라? 대략 글쎄요. 최저. 최소 한 2배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네네. 그 아까 네네. 그 미래나노통 얘기해 주실 때, 네네. 그리고 또 폐배터리 아까 얘기해 주실 때, 네네. 성일하이텍의 폐배터리는 네네. 내재화로 인해서 네네. 성일하이텍은 투자를 좀 안 하는 방향이 네네.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미래나노텍은 좀 다르다고는 얘기는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그 폐배터리 경우랑 확실히 좀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아, 수산화 리튬 가공이요? 네, 내재화.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이라든지,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은 내재화 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기술적으로. 네네. 그럼 뭐, 예를 들면 던킨 도너츠에서 도너츠를 먹는데, 거기에 있는 하얀 가루를 던킨 도너츠에서 직접 만들지 않거든요. 그것까지 만들기에는 던킨 도너츠는 도너츠를 더 개발하는 게 이익이지, 그 가루까지 내가 다 만들어서 내재화해야지. 이게 이익이 아니거든요. 근데 폐배터리는 그렇게까지 하는 게 더 네. 이익이 될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인가 보네요. 왜냐면은 그 지금 폐배터리의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뭐냐면요. 불량품으로 나오는 배터리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청에서 배터리를 그러네요. 불량을 맡기고 맞아요. 거기서 요 가공비만 받고 그래요. 다시 넘기는 구조거든요. 아, 그럼 원청에서 만들 때 그게 있는 거잖아요. 네네. 플랫폼 그 네네. 배터리 형태가 네네네. 있는 거니 그렇죠. 그것만 딱 갖고 있으면 네네. 되니까. 아, 또 그렇게 연결이 네네네네. 되네요. 참. 그래서 아마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직접 판다기보다는 제휴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폐배터리 시장을 단독적으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아시네요. 이게 보니까 진짜 직원보다 더 자세히 알아야 된다.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오늘 딱 느낌이 왔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 반도체랑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네. 지금 1억 정도의 현금이 있다면 어떻게 네네. 투자를 하시겠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스코 케미칼하고 미래나노텍의 반반 투자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반반? 네. 뭐 채권, 금 이런 것도 안 돼요? 네. 왜냐면 반도체도 없어요? 제 영상에서 몇 달 전에 금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금값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런 거는 뭐 사실 금이라는 거는 뭐 전 재산을 투자하기는 어려운 거고 내 자산에 뭐 많아봐야 한 10% 아니면 한 5% 정도 투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주식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주식 비중을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부동산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좀 하반기부터는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워진다는 건 금리가 생각만큼 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는 거겠죠. 하반기쯤 되면 동결이 되는데 그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일반 분들이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 거고요. 지금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어요. 갭거지라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용어가 다 나오네 진짜. 하우스 푸어 단어가 나오면 이제 정점에 온 거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하우스 푸어가 나오기 전에 갭거지라는 단어가 이제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했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제 그 집을 못 사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죠? 무슨 거지라고 그랬죠? 벼락거지? 벼락거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을 벼락거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그렇게 갭 투자하는 사람들을 갭거지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게 시대가 지날수록 용어가 딱딱 그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갭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고요. 많고 힘들다. 그 이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니까. 한계에 왔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1년에 이자 1,200만 원 내셨던 분이 갑자기 뭐 이게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거나 이러면 2.5배 정도 제가 금리가 이제
이자가 늘어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뭐 또 신용도에 따라서 한 3배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1년 연봉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갭 투자하신 분들의 물량이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분들의 사례를 좀 가까운 데서도 들으세요? 그럼요. 예, 제 지인분들도 지금 갭 투자하신 분들이 물량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아파트를 3억에 내가 샀는데 이제 화랑기에는 그 6억까지 갔잖아요. 2배 정도 갔는데 6억까지 갔는데 그 6억에 파신 분들은 상당히 소수죠. 네, 한두 채 팔아서 정도 거기까지. 별로 안 찍혀 있어요. 예, 한두 채 팔려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니까. 그럼 이제 6억 찍혔는데 이제 내가 이거 팔아야겠다 해서 5억에 내놨는데 안 나가죠. 그게 이제 4억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억에서 멈춰서 이자는 계속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뭐 3억에서 6억 됐으니까 나 3억 번 거야? 이런 느낌에 뭐 차도 바꾸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 지인들 차 많이 바꿨어요. 차도 바꾸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몇 천만 원만 남아도 다 빨리 빠져나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또 만약에 뭐 연봉이 오른다거나 뭐 내가 벌이가 괜찮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또 버틸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버티면 또 좋을 날 오겠지 하고 그렇게 또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 뭐 강남은 뭐 한 20% 언저리인데 다른 지역은 뭐 40-50% 빠진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 도시는 많이 빠졌죠. 예. 그런 거는 이제 뭐 더 빠질 때도 없고 지금 팔면 너무 늦잖아요. 네네. 지금 손절은. 그렇죠. 버텨야죠. 그래서 보통 주식이 활성화되면서 주식에서 번 돈을 부동산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은 오히려 반대로 이제 아직 매를 덜 맞은 상황이죠. 코인하고 주식시장은 이미 반타작이 난 상황에서 이제 막 바닥 다지기가 된 거고 부동산은 아직 반타작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향후 계속 어려움이 가중될 거다. 대신에 이제 주식은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코인도 그렇고 점점 이제 상승을 하다가 좋은 날이 왔을 때 이제 여기서 돈 버신 분들이 다시 또 부동산을 또 생각을 하시겠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경기를 봤을 때 좀 선행하는 게 주식이고 선행하는 게 부동산. 그렇죠. 주식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6개월 선행한다고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난 연도부터 얼마나 주구장창 맞았어요. 네. 계속 맞았죠, 뭐 그렇죠. 주식은. 네. 주변 지인분들 계좌 보면은 뭐 대개가 마이너스 50%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땐 좀 과감한 것 같은데 그냥 2차 전지에 그냥 50대 50으로 포스코 케미칼 미래나노토 그냥 넣어버린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식 투자로 가져가셔라. 한 방에 탁 사시지 마시고 뭐 내가 25일 날 월급이 들어오면 그 날에 맞춰서 그냥 꾸준하게 매수를 계속 진행을 하시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네오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막바지에 온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여러분.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출 안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자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끝나면 또 좋은 쪽으로 이제 돈의 흐름이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2차 전지가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상당히 안 좋았지만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거의 바닥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다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도 이제는 이제 거의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계좌가 많이 이제 마이너스 나신 분들 조금씩 적립식 투자로 다시 이제 투자에 임하셔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이제 은행들이 이제 부도나는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시 돈의 흐름에 대해서 잘 보시고 이제 투자를 다시 이제 멈춰셨던 분들은 좀 투자적인 부분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으로 좀 돈을 이동할 때다. 네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2차전지 K배터리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네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네오의 지식창고의 네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